섰다금은 밤에 문 두드리는 소리. 2000년의 마지막 밤. 일본 도쿄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축제의 빛과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세타가야구에 위치한 미야자와 가족의 3층짜리 집은 그러나 다른 세상인 듯 고요했다. 거대한 정은수를 둘러싼 높은 담장 아래 집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집안에서는 어떤 불빛도 새어나오지 않았고 축제의 희미한 노랫소리조차 이곳에 닿지 못하는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12월 31일. 동트기 전에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은 시간, 야스코의 어머니인 하루코 여사가 미야자와 가족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규칙적인 간격으로 울리는 노크 소리는 이 집의 깊은 침묵을 깨트리려는 듯 했다. 보통이라면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며칠 전부터 딸의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야스코! 얘들아! 문 좀 열어다오! 하루코 여사의 목소리는 텅 빈 공간 속으로 사라졌다. 대답은 없었다. 몇 번이고 더 세게 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은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심장은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그녀는 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려보았다. 의외로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이상하다. 하루코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평소 철저했던 사위 미키오가 이렇게 문을 열어두었을 리가 없었다. 묵직한 나무 문이 조용히 열리자 집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낯선 냉기와 역겨운 냄새가 그녀의 코를 찔렀다. 핏 비린내였다. 하루코는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힘겨웠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현관 바닥에 퍼져 있는 검붉은 얼룩이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두려움에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눈은 어둠에 익숙해지면서 서서히 형태를 구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은 현관 바로 옆 계단 아래에 쓰러져 있는 남자의 형체에 멈췄다. 그의 등은 천장을 향해 있었고 피에 젖은 옷은 엉겨붙어 있었다. 하루코 여사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남자가 자신의 사위 미키오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몸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칼자국이 나 있었고 그의 눈은 공포에 질린 채 텅 비어 있었다. 마치 그는 죽기 직전까지 무언가를 응시했던 것처럼. 하루코는 그대로 현관에 주저앉아 굳어버렸다. 집안의 어둠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끈적이며 어떤 잔혹한 그림자가 숨어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이 끔찍한 비극이 시작된 그저는 곳에 서 있었다. 공포에 질린 그녀는 겨우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섣달그음의 고요한 아침 공기 속으로 그녀의 절규가 메아리쳤다. 살인이야! 살려줘! 그 소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내는 비명이었다. 계단 아래의 악몽, 하루코의 절규가 섣달그음의 고요를 찢고 나서야 주변 이웃들이 창문 너머로 불안한 시선을 보냈다. 그들은 곧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사이렌 소리를 들었고 미야자와 가족의 집이 비극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경찰차가 도착하고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집을 둘러싸는 동안 하루코 여사는 여전히 넋을 잃은 채 끔찍한 진실을 목격했던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떨리는 손끝에서는 차가운 밤 공기만 느껴질 뿐이었다. 형사들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훈련된 눈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끔찍한 현장이 그들을 맞이했다. 미키오의 시신은 계단 아래 현관에서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그의 몸은 칼에 수없이 찔린 흔적으로 가득했고 그중 몇몇은 너무나 깊어 뼈 조각이 드러나 보일 정도였다. 부검인은 나중에 이 칼자국들이 한두 번의 공격이 아니라 집요하고 맹목적인 분노의 결과라고 진술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크게 뜨여 있었는데
마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죽는 이유를 이해하려 했던 것처럼 보였다. 형사들은 미키오의 시신을 지나쳐 핏자국을 따라 조심스럽게 2층으로 향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끔찍한 상상들이 그들을 짓눌렀다. 2층 복도에 다다르자 또 다른 악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야스코와 파살된 딸 니나는 복도 한가운데에 나란히 쓰러져 있었다. 그들의 몸은 마치 칼춤을 춘 듯 무수한 상처로 덮여 있었다. 니나의 작은 손에는 피 묻은 밴드가 감겨 있었는데 이는 공격이 시작된 직후 엄마인 야스코가 딸의 상처를 치료하려 했던 흔적으로 보였다. 이 끔찍한 절망의 순간에도 모녀는 서로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허무하게 끝났다. 범인은 다시 돌아와 그들의 목숨을 잔인하게 앗아갔다. 형사 한 명이 2층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을 가리켰다. 저기 또 다른 방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 안은 깨끗하고 마치 누군가가 편안하게 잠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침대 위에는 2살 된 레이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그의 몸에는 칼에 찔린 흔적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작은 목에는 끈으로 조여진 붉은 자국이 차가운 방식으로 이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다. 경찰은 집안 곳곳에서 범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주방에서는 2개의 칼이 발견되었다. 하나는 미야자와 가족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낯선 종류의 칼이었다. 아마도 범인이 직접 가져온 흉기일 것이다. 경찰은 범인이 야스코와 니이나를 공격하는 도중 칼날이 부러지거나 무뎌지자 아래층으로 내려와 주방에서 다른 칼을 가져갔을 가능성을 추정했다. 이 소름 끼치는 행동은 범인이 얼마나 침착하고 계획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살인 도중에도 당황하지 않았고 마치 필요한 도구를 챙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그리고 곧 이 집에서 가장 기이하고 설명할 수 없는 증거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범인은 현장에 남겨두어서는 안 돼. 너무나도 많은 것을 남겼다. 거실 바닥에는 흙이 묻은 발자국이 선명했고 싱크대 근처에는 핏자국이 묻은 손수건이 널브러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범인이 집안에서 오랜 시간 머물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이 집이 자신의 것인 양 행동했다. 이 가족의 물건을 만지고 이 가족의 공간을 더럽혔다. 경찰은 공포에 질린 채 3층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서 컴퓨터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이메일 창이 열려 있었다. 컴퓨터의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 범인은 살인 이후에도 이 집에 머물며 자정을 넘어선 시각까지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 이메일을 확인했을까? 아니면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해 컴퓨터를 켰을까? 이 소름 끼치는 사실은 단순한 강도나 충동적인 살인자의 범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했다. 이 범인은 미야자와 가족의 죽음을 즐기는 듯 혹은 그들의 삶에 침투하려는 듯이 행동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수많은 끔찍한 범죄 현장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많은 단서를 남기고 동시에 이렇게 많은 의문을 남긴 범인은 처음이었다. 이 집은 단순히 살인 현장이 아니라 한 미치광이의 무대였고 그는 자신의 잔혹한 연극을 완벽하게 끝내고 유유히 사라진 것이다. 이제 단순한 주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섬뜩한 증거물로 가득 찬 범인의 잔혹한 연극 무대였다. 경찰 과학수사팀은 현장의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하고 수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기이한 증거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주방이었다. 핏자국이 낭자한 싱크대 위에는 2개의 심한 칼이 놓여 있었다. 한 개는 미야자와 가족이 평소 사용하던 식칼이었고 다른 한 개는 칼날이 부러지고 손잡이에 알 수 없는 문양이 새겨진 낯선 종류의 칼이었다. 이 흉측한 칼들은 범인이 야스코와 니이나를 공격하는 도중 칼날이 망가지자 아래층으로 내려와 식칼을 가져갔다는 것을 암시했다. 형사들은 범인이 칼을 바꾸는 그 짧은 순간에도 마치 일상적인 행동처럼 아무렇지 않게 움직였을 그 모습을 상상하며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집안 곳곳에는 범인의 흔적이 가득했다. 거실 바닥과 2층 복도, 심지어 아이들의 방에도 흙이 묻은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 발자국들은 단순한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마치 범인이 이 집을 제 집처럼 여기며 느긋하게 돌아다녔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했다. 발자국들은 주방에서 거실로, 다시 2층 복도로, 그리고 3층 서재까지 이어져 있었다. 이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형사들은 범인이 살인 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이 집 안에 머물렀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졌다. 그들의 시선이 피 묻은 발자국을 따라가자 거실 소파 위에 놓인 기이한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다. 스케이트보더들이 즐겨 입는 스타일의 옷들이었다. 카고 바지, 후드티, 그리고 털모자. 이 옷들은 모두 깨끗했고 마치 누군가가 방금 벗어놓은 것처럼 보였다. 범인이 왜 살인 현장에 자신의 옷을 남겨두었을까? 형사들은 그것이 의도된 행위라고 직감했다. 이것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었다. 범인은 마치 경찰과 숨바꼭질이라도 하려는 듯 의도적으로 단서를 남겼다. 그러나 가장 섬뜩한 증거는 피 묻은 손수건이었다. 손수건은 부엌 싱크대 옆에 던져져 있었고 그 위에는 핏자국이 선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낸 DNA 분석 결과 이 피는 범인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범인이 피해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형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범인은 왜 자신의 DNA가 묻은 손수건을 버리지 않았을까? 그는 살인 후에도 이 집에서 태연하게 시간을 보냈을 만큼 침착했다. 그런데 자신의 피가 묻은 손수건을 챙기지 못할 정도로 허술했을 리는 없었다. 그건 마치 범인이 경찰에게 자신의 피를 보란듯이 남겨두고 싶어 했던 것처럼 보였다. 이 집의 모든 증거들은 서로 모순되고 있었다. 계획된 범행인 듯 보이지만 동시에 너무나 많은 허술한 단서들을 남겼다.
범인은 똑똑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비뚤어진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남긴 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잔인한 게임의 규칙이자 자신을 잡을 수 있다면 잡아보라는 듯한 오만함의 표현이었다. 미야자와 가족의 집은 이제 유령의 집이 되었다. 그 유령은 다름 아닌 살인자였다. 그는 아직도 이 집의 벽 속에, 핏자국 속에, 그리고 버려진 물건들 속에 숨어 있었다. 그들이 이 미스터리를 풀지 못한다면 이 집의 침묵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스케이트보더의 의상과 뒤틀린 심리, 미야자와 집의 현관에 널브러져 있던 핏자국만큼이나 거실 소파 위에 놓인 옷가지들은 수사팀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후드티, 헐렁한 카고 바지, 그리고 비니 모자. 이 모든 것이 마치 누군가가 잠시 들렀다가 벗어놓은 옷처럼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형사들은 이 증거들이 단순한 단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범인이 남긴 기묘한 메시지였다. 과학수사팀은 옷가지들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았다. 후드티는 검은색 바탕에 붉은색 스케이트보드 로고가 그려져 있었고 카고 바지는 무릎 부분이 달아 있었다. 비니 모자에서는 땀 냄새 대신 묘한 비누 냄새가 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진 옷가지들은 철저한 분석을 거쳤다.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 옷들은 모두 최근에 생산된 것이었고, 특히 후드티는 일본 내에서 특정 매장을 통해 130벌만 한정 판매된 희귀한 제품이었다. 경찰은 곧바로 판매 기록을 추적했지만 구매자 12명 외에는 더 이상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이 옷을 입은 다른 138명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이 옷가지들이 왜 살인 현장에 남겨졌을까? 한 형사가 소름 끼치는 가설을 제시했다. 범인은 이 옷을 입고 이 집에 침입했을 겁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후 그는 이 옷을 벗고 미야자와 씨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유유히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설은 범인이 살인 후에도 침착하게 옷을 갈아입을 만큼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그의 오만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증거였다. 하지만 더 끔찍한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어쩌면 범인은 의도적으로 이 옷을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형사가 말했다. 이 옷들은 스케이트보드 복장입니다. 미야자와 씨는 얼마 전 집 뒤 공원에서 소란을 피우던 스케이트보더들과 마찰을 빚은 적이 있었죠. 범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옷을 현장에 남겨두고 경찰의 수사 방향을 스케이트보더들에게 돌리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설은 모두를 전율케 했다. 만약 그렇다면 범인은 단순한 우발적인 살인자가 아니라 치밀하게 치활한을 계획하고 교활하게 경찰을 농락하려는 지능적인 존재였다. 그는 살인을 저지르기 전부터 미야자와 가족의 일상과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들의 약점을 찾아냈고 그 약점을 이용해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시도했다. 이때 한 형사가 소파 아래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쪽지에는 희미한 연필 자국으로 알 수 없는 기호가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어떤 비밀스러운 언어 같기도 했고 아이의 장난 같기도 했다. 쪽지를 분석한 결과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특정 종교나 단체에서 사용하는 암호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범인의 심리는 뒤틀려 있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마치 휴가를 보내는 것처럼 느긋하게 행동했다.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었고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청했다. 심지어 미키오의 서재에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이 모든 행동은 범인이 피해자들에게 단순한 분노나 강도 목적을 넘어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자신이 이 가족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이 행동했다. 스케이트보더의 의상은 이제 단순한 단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범인의 기괴하고 뒤틀린 심리를 보여주는 증거이자 경찰에게 던지는 오만하고 도발적인 도전장이었다. 이 미스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범인은 경찰의 모든 움직임을 조롱하며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머나먼 해변의 모래알 에드워즈 기지. 경찰 과학수사팀이 미야자와 집에서 발견한 증거물들은 하나하나가 수수께끼였지만 그중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범인이 소파 위에 남겨둔 힙삭이었다. 흔한 검은색 힙색이었지만 그 안에서 발견된 내용은 수사관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힙색 안에는 소량의 모래가 들어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흙먼지라고 생각했지만 현미경으로 분석하자 그 모래는 일본의 것이 아님이 분명해졌다. 정밀한 지질학적 분석을 통해 밝혀진 모래의 정체는 수사팀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이 모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해안, 그 중에서도 로스앤젤레스에서 북쪽으로 150마일 떨어진 에드워즈 공군기지 근처의 해변에서만 발견되는 특이한 종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한 형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살인자가 있다는 말인가? 이 기이한 단서는 수사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렸다. 범인이 단순히 옷을 갈아입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와 관련된 단서를 의도적으로 남겨두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에드워즈 공군기지는 미 공군 조종사들이 훈련을 받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훈련을 받은 후 일본 도쿄에서 서쪽으로 약 40분 거리에 있는 요코타 공군기지로 전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만약 범인이 미군 관계자라면 이 모든 단서들이 설명이 될 수도 있었다. 소름 끼치는 것은 힙색과 함께 발견된 손수건이었다. 이 손수건은 단순한 손수건이 아니었다. 주름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다림질이 되어 있었다. 경찰은 이 섬세한 행동이 군대 규율의 일부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군인들은 항상 유니폼과 소지품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하며 이는 제복의 일부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자 오히려 형사들은 불안감을 느꼈다. 이건 너무 쉬운데? 마치 범인이 나는 미군이야 라고 대놓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베테랑 형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말했다. 또 다른 가설이 제기되었다. 힙색이 살인자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스케이트보더들은 종종 중고품 가게나 이베이 같은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한다. 범인이 우연히 이베이에서 힙색을 구입했을 수도 있고 그 힙색의 원래 주인이 미군 관계자였을 수도 있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 형사는 모래알 하나를 현미경으로 다시 들여다보았다. 캘리포니아의 태양 아래 빛나는 모래알은 마치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조작이라는 것을 속삭이는 듯했다. 범인은 경찰의 심리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수사에 혼선을 주려 했거나 혹은 자신의 정체를 교묘하게 숨기려 했다. 이 작은 모래알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범인의 기괴하고 뒤틀린 심리가 만들어낸 가장 섬뜩한 단서였다. 미야자와 가족의 비극은 이제 국경을 넘어섰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군사기지의 비밀스러운 그림자 속으로 수사팀을 이끌고 있었다. 범인은 마치 체스게임의 대가처럼 자신의 말을 하나씩 놓으며 경찰을 유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경찰은 그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다. 미야자와 집에서 수거된 증거물 분석은 계속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날아온 보고서는 수사팀을 다시 한번 섬유질은 일본에서 흔히 사용하는 연수이, 로 세탁된 것이 아니었다. 보고서는 이불이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경수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었다. 형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일본은 전국적으로 연수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경수를 사용하는 지역은 극히 드물었고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연수로 세탁을 한다. 그런데 범인의 옷에서 경수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베테랑 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범인은 일본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최근에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일 수도 있겠죠. 수사는 다시 국경을 넘어섰다. 경수를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지역이 후보에 올랐지만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것은 바로 한국이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아직 많은 지역에서 경수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이전에 발견된 한국 규격의 신발 사이즈와도 기묘하게 일치했다. 수사팀의 머릿속에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한 섬뜩한 그림이 그려졌다. 범인은 한국인 혹은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일본으로 건너와 미야자와 가족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오히려 기이한 단서들을 남겨두고 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증거가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자 오히려 형사들은 깊은 의구심에 사로잡혔다. 경수, 한국 규격의 신발, 그리고 캘리포니아 해변의 모래,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하지 않나? 한 젊은 형사가 말했다. 마치 범인이 난 한국계 미국인 군인이고 경수를 쓰는 나라에서 살다 왔어 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 가설은 수사팀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범인이 일부러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이러한 단서들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는 혹시 다른 사람의 옷과 물건을 훔쳐 이 모든 것을 꾸민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힌 범인의 이중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일까? 미야자와 가족의 집은 이제 단순한 살인 현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범인의 기괴한 심리게임의 무대였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교묘하게 숨기는 동시에 경찰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단서를 조금씩 흘렸다. 그는 경수를 사용한 옷가지와 캘리포니아 모래를 남겨두어 경찰의 시선을 해외로 돌리려 했지만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모든 단서들이 한 점으로 수렴하고 있었다. 범인이 누구인지, 가족을 죽였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는 점점 더 깊어졌다.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국제적인 스케일의 추리게임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 게임의 규칙은 범인만이 알고 있었다. 갬블링의 유령, 침묵의 재구성. 수사팀은 현장에서 발견된 모든 증거를 토대로 그 섣달금은 밤에 잔혹한 연극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모든 조각들을 맞추자 소름 끼치는 범인의 행적이 한편의 공포영화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밤 10시경, 미야자와 가족이 잠든 깊은 밤, 범인은 집 뒤편에 있는 공원을 통해 조용히 접근했다. 그는 공원 담장을 넘어
2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했다. 이 창문은 미야자와 가족도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다. 이토록 집의 구조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범인이 단순히 지나가던 강도가 아님을 시사했다. 그는 이미 이 집을, 그리고 이 가족의 생활 방식을 오랫동안 관찰해왔을지도 모른다. 침입 후 범인은 조심스럽게 2층으로 향했다. 가장 먼저 마주친 것은 작은 레이의 방이었다. 범인은 잠든 아이를 깨우지 않고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 작은 목에 끈을 감아 숨통을 끊었다. 아무런 저항도 비명도 없었다. 이 소름 끼치는 침묵의 살인은 범인의 냉혹하고 비인간적인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레이의 죽음 이후 미키오는 아래층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그는 잠옷바람으로 2층 계단을 올라갔고 바로 그 순간 범인과 마주쳤다. 범인은 망설임 없이 미키오를 공격했다. 미키오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범인의 날카로운 칼날 앞에 무력했다.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진 그는 수많은 칼자국을 남기고 결국 숨을 거두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때 3층에 있던 야스코와 니이나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야스코는 공포에 질린 채 딸을 데리고 방에 숨어 있었다. 범인은 핏자국을 남기며 3층으로 향했고 그들의 방문을 강제로 열었다. 야스코는 온몸으로 딸을 감싸며 저항했지만 범인의 칼날은 그녀의 팔을 들고 지나갔다. 그러나 이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범인이 가져온 칼이 부러진 것이다. 그는 야스코와 니이나를 잠시 내버려 두고 1층 주방으로 내려갔다. 그 사이 공포에 떨고 있던 야스코는 딸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응급처치 상자를 꺼내 밴드를 붙여주었다. 그녀는 범인이 도망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희망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다. 범인은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다시 3층으로 올라왔다. 이번에는 더욱 잔인하고 맹목적인 분노로 그들을 공격했다. 피에 미친 야수처럼 그는 모녀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들의 몸에 남은 무수한 칼자국은 범인의 광기를 증명하는 듯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살인 이후의 범인 행동이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미야자와 가족의 집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양 이용했다. 냉장고를 열어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었고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잤다. 새벽 10시 18분과 다음 날 오전 10시에는 미키오의 컴퓨터를 켰다. 그는 대체 무엇을 하려 했을까? 그들의 이메일을 확인했을까? 아니면 그저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흔적을 다시 한번 음미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 모든 재구성은 범인이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라 극도로 냉정하고 오만하며 동시에 잔혹한 쾌락을 즐기는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살인 자체를 즐겼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삶의 공간에 침투하여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지배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섣달 금흥 밤에 미야자와 집은 이제 범인의 뒤틀린 심리가 만들어낸 가장 끔찍한 무대가 되었다. 위티오가는 미야자와 가족 살인 사건은 단서들이 넘쳐났지만 정작 범인을 특정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수사팀은 사건 발생 이전과 이후 미야자와 집 주변을 지나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다. 그리고 마침내 몇몇 기묘한 목격자들의 증언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 증언들은 하나의 공통된 인물을 가리키고 있었다. 사건 발생 이틀 전인 12월 29일 미야자와 집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기차역에서 한 명의 남성이 목격되었다. 한 목격자는 그를 선명하게 기억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얇은 스케이트보드 복장을 하고 있었다. 헐렁한 후드티와 카고 바지, 그리고 털모자. 그 차림이 너무 추워 보여서 눈길이 갔습니다. 목격자는 진술했다. 그 남성은 역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으로 들어갔다. 그곳의 점원 역시 그를 기억했다. 점원은 그날 오후 가게에서 유일하게 사시미용 칼을 사간 사람이 바로 그 남성이라고 말했다. 이 칼은 미야자와 집에서 발견된 2개의 칼 중 하나와 일치했다. 수사팀은 소름이 돋았다. 이 남성은 우연히 미야자와 집 근처를 지나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틀 전부터,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증거는 사건 당일 오후에 나왔다. 12월 31일, 미야자와 가족의 시신이 발견된 지 불과 6시간 뒤, 세타가야구에서 기차로 몇 시간 떨어진 토부니코역의 의료센터에 한 젊은 남성이 나타났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손에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다. 상처는 너무 깊어 뼈가 보일 정도였지만 그는 고통을 호소하기는커녕 무덤덤하고 냉담한 표정으로 치료를 받았다. 어쩌다 다쳤냐고 물어보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센터 직원은 당시를 회상하며 몸을 떨었다. 마치 자기 몸에 난 상처가 아닌 것처럼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어요. 너무 이상해서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성은 치료를 마친 후 아무런 말 없이 의료센터를 떠났다. 그가 남긴 것은 자신의 피가 묻은 붕대뿐이었다. 수사팀은 곧바로 의료센터를 찾아 그 붕대를 수거해 DNA 분석을 의뢰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붕대에 묻은 피의 DNA가 미야자와 집에서 발견된 피 묻은 손수건의 DNA와 완벽하게 일치했던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범인은 미야자와 가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손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의료센터를 찾아갔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워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이미 그의 정체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남성의 정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그의 얼굴은 의료센터의 CCTV에 희미하게 찍혀 있었지만 워낙 흐릿해 식별이 불가능했다. 게다가 그는 의료센터에 오기 전까지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치료를 받은 후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단서는 전혀 없었다. 기묘한 목격자들의 증언은 수사팀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깊은 미스터리를 남겼다. 범인은 왜 이토록 많은 흔적을 남기고 다녔을까? 그는 잡히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게임처럼 즐겼던 것일까? 범인은 지금 어디에 숨어 있으며 다음 희생자는 누가 될 것인가? 섣달금은 밤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무덤에서 온 유전자 미야자와 사건은 시간의 흐름 속에 잊히는 듯 했지만 2006년 버브약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이 잠든 거인을 다시 깨웠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했던 범인의 혈흔 샘플을 최신 DNA 분석 기법으로 재조사했다.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정밀 분석을 통해 범인의 혈액은 단순한 혈액형 O형이라는 정보 이상을 담고 있었다. 그 속에는 범인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소름 끼치는 유전적 정보가 숨겨져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발표는 수사팀을 충격과 희망, 그리고 절망에 혼합된 감정 속으로 몰아넣었다. 발표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다. 용의자는 남성이며 혼혈이입니다. 분석 결과 범인의 목의 유전자 미토콘드리아 DNA 헤라, 민하, 남부 지중해 연안 지역, 즉 이탈리아 남부, 그리스, 스페인 등지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 북의 유전자, 뇌의 염색체, 윤한국, 일본에서 발견되는 특성을 가졌다. 이는 범인의 부모가 서로 다른 두 문명권 출신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유럽인 어머니와 동아시아인 아버지. 이 기묘한 조합은 미야자와 집에서 발견된 경수로 세탁된 옷가지와 캘리포니아의 모래알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범인의 삶을 암시하는 듯했다. 수사팀은 숨을 죽였다. 이 유전자 정보는 범인의 얼굴을 직접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그의 인종적 배경과 기원을 명확히 드러냈다. 이제 수사의 초점은 누가 범인인가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유전적 배경을 가질 수 있는가로 바뀌었다. 그러나 유전학자들은 더 깊은 정보를 제공했다. 용의자의 유전자에는 특이한 유전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전학자는 차분하지만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유전자 코드는 일본인 13명 중 1명, 중국인 10명 중 1명, 그리고 한국인 5명 중 1명에게서 발견됩니다. 이 수치는 수사팀의 가슴을 옥죄었다. 특히 한국인 5명 중 1명이라는 높은 확률은 범인이 한국계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의심되었던 한국 규격의 신발과도 소름 끼치게 일치했다. 이 모든 기묘한 단서들은 우연이 아니라 범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정교한 퍼즐 조각들이었다. 수사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경찰은 일본 내에 거주하는 한국인, 특히 한국인 어머니를 둔 혼혈 남성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 정보가 언젠가는 범인을 특정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 유전자 정보는 동시에 절망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일본 경찰의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이 유전자 코드가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다. 즉, 범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혹은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일본 경찰의 레이더망을 완전히 벗어난 존재였던 것이다. 밤에 무덤에서 온 유전자는 경찰에게 희망과 동시에 끝없는 절망을 안겨주었다. 수사팀은 범인의 유전자 정보는 알고 있었지만 그의 이름, 얼굴, 그리고 현재의 위치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이 끔찍한 진실은 수사팀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들은 범인이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숨쉬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우리 곁에 너무나도 가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틀린 가설들. 수사가 귀착 상태에 빠지자 사건은 공식적인 영역을 넘어 대중의 상상력 속으로 파고들었다. 인터넷 포럼과 범죄 커뮤니티에서는 미야자와 사건에 대한 온갖 기괴하고 섬뜩한 가설들이 난무했다. 경찰이 주고 있는 단서들이 너무나 모순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자의 시각으로 범인의 그림자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그림자들은 하나같이 소름 끼치는 진실을 품고 있었다. 가설 1. 스케이트보드 갱단의 복수. 가장 널리 퍼진 가설은 범인이 미야자와 가족의 집 뒤편 공원에서 활동하던 스케이트보드 갱단의 일원이라는 것이었다. 이 가설의 근거는 범인이 현장에 남겨둔 옷가지와 모자, 그리고 미키오가 사건 일주일 전 이들과 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는 목격자 증언이었다. 어쩌면 범인은 그날의 모욕을 잊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미키오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벌였을 겁니다. 한 범죄 심리학자는 분석했다. 그들은 단순한 소년들이 아닙니다. 보소족구처럼 조직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레이가 교살당한 건 역시 범인이 이성적인 분노가 아닌 잔혹한 유희를 즐겼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범인은 미야자와 지배 구조와 가족의 생활 방식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공원에서 그들을 관찰하며 어느 밤에 그들의 삶에 침투할지 계획했을 것이다. 그는 복수를 실행하고 그 잔혹한 흔적을 현장에 남겨두어 자신이 승리했음을 알리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가설이 미군 요원의 그림자. 힙세간에서 발견된 캘리포니아 모래와 완벽하게 다림질된 손수건은 또 다른 섬뜩한 가설을 낳았다. 범인은 미군 소속의 특수요원이거나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일 것이라는 추측이었다. 에드워즈 공군기지는 단순한 기지가 아닙니다. 미군의 고도로 훈련된 조종사들과 비밀 요원들이 양성되는 곳입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설명했다. 그곳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로 전출되는 관여야 했을 겁니다. 이 가설은 범인이 왜 그렇게 치밀하고 냉정하게 살인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만한 단서들을 오히려 떳떳하게 남겨두었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결코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군사기밀이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 숨어 그는 일본 경찰의 수사를 비웃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가설은 더 깊은 미스터리를 남겼다. 미군 요원이 왜 평범한 일본인 가족을 이토록 잔혹하게 살해해야 했는가? 혹시 미키오가 국가 기밀과 관련된 무언가를 알게 되었고 범인은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일까? 이 가설은 사건을 단순한 살인을 넘어 국제적인 음모론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가설 3. 교묘한 조작의 함정. 이 모든 가설들을 하나로 묶어 무너뜨리는 가장 소름 끼치는 가설은 모든 단서가 의도된 함정이라는 것이었다. 범인은 경찰의 수사 방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들의 발을 묶기 위해 일부러 모순적인 단서들을 남겨두었다. 스케이트보드 복장은 미키오의 갈등을 이용한 미끼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모래와 경수는 경찰의 시선을 해외로 돌리려는 시도일 겁니다. 한 전직 프로파일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범인은 경찰이 이 모든 단서를 쫓아 헤매는 동안 그는 유유히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고 있을 겁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범인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심리전의 대가였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대신 더 많은 흔적을 남겨 경찰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는 자신의 피가 묻은 손수건을 버리지 않았고 컴퓨터 로그를 지우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오만한 계산이었다. 나는 너희가 찾을 수 없는 곳에 있고 내가 남긴 단서들을 가지고 놀아라 라고 외치는 것만 같았다. 이 모든 가설들은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밀어넣었다. 범인의 정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범인의 뒤틀린 심리가 만들어낸 가장 끔찍한 예술작품이자 일본 경찰에게 던져진 가장 어려운 퍼즐이었다. 그리고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다. 영원한 그림자, 미야자와 가족 살인 사건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본 사회를 짓누르는 거대한 그림자로 남아 가족의 삶은 이유도 모른 채 산산조각 났지만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악마는 단 한 번도 법의 심판대에 오르지 않았다. 2020년 12월 사건 발생 20주년을 맞아
도쿄 경시청은 다시 한번 대대적인 전단지 배포 작전을 펼쳤다. 전단지에는 범인의 몽타주와 함께 2천만 엔, 한화 약 2억 원이라는 거액의 현상금이 명시되어 있었다. 경찰은 이 전단지가 단 한 명의 목격자라도 더 끌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다. 미야자와 가족의 집이 있던 세타가야 구의 거리 곳곳에는 제보를 기다립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범인의 특징을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졌다. 하지만 류코쿠 대학 범죄학 연구센터의 이시즈카 시니치 교수는 회의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사건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 너무나 유명해서 만약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미 오래전에 제보했을 겁니다. 지금껏 침묵을 지킨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이 배어 있었다. 범인은 이제 나이를 먹고 변해 있을 것이다. 당시 15세에서 35세 사이였던 범인은 이제 4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의 중년이 되었을 것이다.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는 여전히 한국 규격의 신발을 신고 경수로 세탁한 옷을 입으며 자신의 몸에 남은 칼자국을 보며 그날 밤의 기억을 되새길까? 혹은 모든 것을 잊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이 사건은 단지 해결되지 않은 살인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본 사회의 근본적인 불안을 건드렸다. 집, 즉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한순간에 가장 끔찍한 지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공포.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잔혹하게 목숨을 잃은 평범한 가족의 비극. 그리고 그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우리 사회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 미야자와 가족의 집은 이제 철거되어 작은 공터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단순한 공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일본 사회에 깊이 박힌 상실과 공포의 상징이었다. 그 밤의 비명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그 울림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메아리 치고 있었다. 이시즈카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비극적이지만 저는 우리가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체념에 가까워 비극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우리에게 영원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악은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으며 가장 안전한 곳에서도 우리를 덮칠 수 있다는 것에